지금부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강원도지사시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광재 국회의원님의 초청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2m가 떨어졌으니까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게 과연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좀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이제 과연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나 우리 모두가 과연 이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정말 이게 수백 년 동안 전란에 시달렸는데 이때 결국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일본을 천하를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결국 명치유신이라는 게 없었으면은 오늘날 일본이 있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국이라는 나라도 영국의 스코틀랜드나 이런 아일랜드나 이런 데가 전체 영국이 되지 않으면 오늘에 아마 영국이 없었을 겁니다. 독일도 이 프로이센이라는 그 동네 굶주림이 심해지니까 가자 엘바강 동쪽으로라는 프로이센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이 두 번에 걸친 과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번에 코로나 때 원격 수업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좋고 잘 사는 집 아이들은 전부 원격 수업이 되는데 시골일수록 시골에서 원격 수업이 될 리가 없잖아요. 우리 시골 같은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아이를 맡겨놔가지고 거기 아이를 키우는 그 아이는 원격 수업을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학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 보니까 1학년, 2학년 학교를 안 가니까 글 쓰고 자기가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이 엄격하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공부를 시킵니다. 서대문 구청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교를 가보니까 원격 수업을 해야 되는데 전부 그럼 동영상을 만들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만들 수 있는 선생님이 많지 않죠. 아이들한테 컴퓨터를 가르쳐야 되는데 컴퓨터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전부 컴퓨터 학과를 나온 학생들을 해가지고 한 학교당 5명씩 해서 서대문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보내니까 선생님도 좋고 학생도 좋은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초중고등학교가 12,000개가 있습니다. 경산에도 아마 초중고등학교가 많을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5명씩 학교를 보내면 우리 아이들한테 6만 명의 컴퓨터 교사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은 똑똑해지는 걸 말합니다. 대한민국에 12,000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고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1년에 사범대학을 나와서 컴퓨터 교육을 하는 사람은 18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디지털 혁명은 앞으로 나갈 방법이 없는 거죠. 경산에 대학교가 11개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이 돼야 될까요? 그러면 시대에 맞는 사람을 길러내는 근본적인 우리가 변화를 해나가야 합니다. 이게 디지털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가 시의원님이나 내년에 출마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초중고등학교에 여기에 컴퓨터를 가르칠 수 있는 아이들을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에 가서 하루 종일 상당 시간을 거기 앉아서 고스톱을 치니까 전부 뭐냐면 이 관절이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주에서는 디지털 경로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11시까지는 컴퓨터를 배우는 시간도 있고 11시부터 12시까지 이거는 관내에 있는 경로당끼리 노래방 경진대회를 해서 노래하는 경진대회를 할 수도 만들어놨습니다. 연세 드신 분도 스마트폰을 쓸 수 있어야 이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하철 타면 키오스크 가면 우리가 롯데리아 앞에 가면은
뭔가 이렇게 잘 작동을 하기도 힘들어요. 이걸 그러면 우리가 경로당마다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시키는 것을 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큰 전환을 이루는 기술혁명에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근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우리가 일본 가면 전부 일본 코끼리 밥솥 사오는 게 다 일이었죠. 요새 우리가 어느 집에 가서 우리가 소니 텔레비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삼성의 소니를 압도적으로 이기잖아요. 그만큼 경제라는 게 무서운 거고 기술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빼놓고 선진적인 거 한국에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죠. 물론 아직 일본에도 배워야 될 게 많죠. 이런 것을 디지털 기술 혁명을 앞서가야 된다. 두 번째는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도대체 이게 왜 온 걸까? 제레미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은 우리가 점점 더 CO2를 발생시키면은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죠. 점점 뜨거워지면은 제일 먼저 생긴 일이 물이 부족하는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지구가 뜨거워지면 1도가 올라가면 8%씩 물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물 부족 현상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지금 기름값이 비싸요? 우리가 먹는 생수값이 비싸요? 생수값이 비싸죠.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이게 물이 하늘로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요즘에는 비가 오면 한꺼번에 많이 내리든지 안 내리든지 같은 대구 안에서도 한쪽 지역에 집중성 호우가 생기죠. 재난이 빈번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식량이 부족해요.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날수를 알 수가 없어요. 더 하나는 농촌 지역의 문제는 벌이 자꾸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이 없어지면 여기 오다 보니까 과수원이 많던데 그 과수원을 전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볼 수 있지만 또 한편 우리가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벌을 생산하는 걸 하면 그것도 산업이 안 되겠어요. 그죠? 또 하나는 질병이 창궐하게 될 거다. 왜 그러냐? 저기 우리 아프리카 가면 말라리아가 아직도 있죠. 그런데 점점 더 더운데 지방에 사는 것이 올라오니까 이제 나무 수종도 소나무도 앞으로 100년 뒤면 대한민국의 소나무를 못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 보는 삼나무나 이런 나무가 점점 커지면은 거기에 습지에 사는 미생물이 우리한테 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견디기가 힘든 거죠. 사람은 1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몸 안에 있는 미생물은 30조 개가 있습니다. 그 30조 개 우리가 뱃속에 거지가 들어앉았나 이런 얘기하죠. 우리 어떤 사람은 소고기가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회가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포도주 같은 건 먹으면 괜찮은데 양주가 또 잘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체질이 다르다. 몸 안에 있는 미생물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자 이번에 우리가 봤습니다.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나라냐 안 만드는 나라냐 천지 차이가 나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백신을 만드는 나라는 미국하고 영국이죠. 우리나라가 처음에 작년도에 마스크 하나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었어요. 드라이브 스루를 개발한 건 저희 한국 사람들이죠. 앞으로 그러면 이러한 빈번한 재난이 오면 자 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물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누구냐? 빈번한 재해를 줄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식량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나라가 누구냐? 누가 앞으로 이런 파이자 같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나라가 그 나라 결국은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국가적인 일이고 우리 동네 뭐 대구 경북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경상북도 현 안동시장이 전국에 다 돈을 나눠줬습니다. 그 동네별로 뭘 먹고 살 건지 찾아내라고 하니까 이 안동시장 이분이 앞으로의 옛날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앞으로의 백신이나 이런 세상이 오게 될 건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SK에다가 200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SK가 이 바이오 사이언스라고 하는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다들 저럴 때
안동에서 경상북도에서 서울도 아니고 거기서 무슨 그 백신을 만들고 이런 경우 다들 황당하다고 했죠. 근데 요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동이 백신을 생산해서 세계적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도 SK 투자하고 내년도에 1월 달에 내년 초에 우리나라 토종 백신이 SK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른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 안동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대한민국 전자산업이 어디서 시작했어요? 구미에서 시작했죠.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킨 제철 산업이 어디였어요? 포항이었죠. 그러면 그 3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배운 사람이 많고 철도도 더 훨씬 연결돼 있고 그러면 왜 지금 우리가 대구 경북이 세계적인 도시가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남 탓할 일이 아니고 과거 역사의 구미전자를 봐도 그렇고 포항제철을 봐도 그렇고 지금의 우리가 안동시를 봐도 경북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단적으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설국열차에 보면은 거기 바퀴벌레 먹는 거 나오죠. 근데 이건 바퀴벌레 먹는 게 다른 게 아니고 IMF 식량 보고서에 보면은 앞으로 식량 부족 사태가 생기기 때문에 단백질 공급을 곤충을 키워서 하라고 IMF 보고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개하고 고양이를 많이 키우니까 단백질 공급이 필요하니까 곤충을 키워가지고 그 개하고 고양이 사료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독일에 그 사료를 수입하고 있죠. 개나 고양이 사료 만드는 거 보면 영어로 써있는 거 독일어 써있는 거 엄청 많지 않아요? 그럼 대한민국은 곤충을 키울 수가 없어요. 경상북도에서 아마 곤충 산업을 농약하고 사료하고 연구를 하면은 충분히 세계적인 곤충 사료 산업은 안 나오겠습니까? 멀리 남 탓을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거고 그 바꿀 수 있는데 하나는 디지털 변화를 선도하는 거 하나는 기후위기를 이 거대한 과정에 우리가 이 과정에 함께 해내면 경북도 잘 사는 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 여러분 BTS라는 이 젊은이들인데 누가 전 세계에 나가서 뉴욕에 가서 한국말로 노래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 지금 한국말을 배우는 사람 한국말을 배우는 이런 서클이 전 세계에 1억 2천만 명이 있어요. 1억 2천만 명이면 5천만 명이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의 2배 되는 사람이 전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있는 한국이 달라지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재 정치는 어떻게 돼 있어? 우리의 손흥민이라는 젊은 친구는 전 세계에 나가서 국민을 즐겁게 하죠. 우리가 만든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대구에서 촬영한 스튜디오 촬영한 게 일약 전 세계에서 1등을 하게 되고 지옥이라는 것도 전 세계 1등을 하는데 우리 정치도 뭔가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가 꾀할 때가 왔다. 그러기엔 기후위기를 넘어가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게 수명 100세 시대와 120세 사이가 온 겁니다. 저희가 7남매예요. 7남매가 전부 우리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그 자식들이 서울서 유학을 했어. 요즘에 근데 애들을 보면 우리 자식들을 보면은 맞벌이를 하는데도 애 하나 키우는데도 허덕허덕대고 있어. 그리고 부모들이 뭐냐면 손주 봐주느라고 다들 애를 먹고 있어요. 주말에 놀러 갈 틈이 없어. 주말에는 손주를 맡겨가지고. 그런데 자 60이나 65살에 정년을 하면 100세에 사망하면 35년 동안 뭘 먹고 살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직장이 결혼을 안 해. 너 결혼을 왜 안 하냐? 직장이 없잖아요. 집값이 너무 비싸요. 결혼을 안 하면.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결혼도 안 한 내 자식이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고 부모도 먹여 살려야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먹여 살는 이런 세상이 오면 지금 100명이 이미 20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앞으로 10년 뒤면은 40명을 먹여 살려야 될 일이 생깁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 그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과거 우리가 1900년도에는 못 사는 나라는 평균 수명이 20몇 세. 선진국 40살. 그래서 옛날에 고려장이 몇 살이었어? 지금은 100살, 120살. 그럼 뭔가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일이 생깁니까?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애를 지금 이렇게 안 낳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는 고도 성장을 해야죠. 뭔가 잘 사는 길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잘 살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정치에는 이게 누가 이 성장 전략을 만들어내느냐. 미래를 저는 후진국에 태어났어. 선진국에 살고 있어. 내 자식은 선진국에 태어난 나보다 더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일주일에 하나씩 빵 하나하고 우유를 받았어. 덩어리 우유를 받았어. 덩어리 우유를 깨먹지 못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그걸 송곳해가지고 망치로 깨가지고 그래서 밥에다 쪄먹던 게 70년대 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대한민국을 경제로 성장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민주당이 반드시 집권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이제 대한민국 국가는 집 문제와 보육과 교육과 그리고 노후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해낼 수가 있어. 1년에 우리는 선진국은 국가 부채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 부채가 적습니다. 왜 그러느냐? 국가가 보육교육 문제를 책임지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애를 셋을 낳으면 먹고 살 수 있어요. 상당한 보조금이 나오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대학교 학비가 없잖아요. 그래 임대주택이 많고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죠. 그리고 노후연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많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국가 부채는 적고 개인 부채가 많죠. 왜? 집은 여러분들이 빚내가지고 대출받아서 하시고 애들 공부시키는 것도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애들 학자금 융자받아 하시고 그리고 학원비는 계속 비싸도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1년에 30조가 넘는 사교육비가 나오고 영어 유치원이 한 달에 80만원짜리길래 그것도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연세 드신 분들은 애들 몇 명씩 나서 애들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낼 때부터 뭔가 전세방이나 월세방을 올려 거기 돈 주고 다니까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노인 자살률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근본적인 돈 쓰는 구조를 바꿔야 해요. 제가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1년에 대한민국은 600조라는 돈을 씁니다. 우리 농촌을 한번 보십시오. 1년에 농촌 예산이 20조 원입니다. 청와대 있을 때 조사를 해보니까 농림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농협, 축협, 산림조합 다 합치면 농민 거의 30명당 1명씩이 있는데 1년에 20조라는 돈은 대한민국 농가가 100만 농가면 1년에 2천만 원씩을 나눠줄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나눠주는데 이렇게 돈을 쓰는데 농촌에 가보면 연세 드신 분만 많고 농가 부채는 점점 늘어나고 뭔가 돈 쓰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지난 5년 동안 저출산 고령화 예산에 200조를 갖다 썼는데 애 태어나는 건 0.8명밖에 안 되네요. 우리는 이제 돈의 흐름을 바꾸면 해결할 수 있어요. 600조라는 돈을 씁니다. 산하기관에 700조라는 돈을 씁니다. 국민이 모아놓은 열심히 따내놓은 국민연금, 군인공제, 교원공제에 2천조라는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의 물꼬를 이제 집을 짓는데 집 걱정 없이 사는 거, 보육과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거,
노후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국가의 방향을 바꿔야 돈을 아껴 쓰고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거의 특징은 점점 더 많은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에서 이제 국민들이 이만큼 땀 흘려 일해서 이만큼 돈을 벌어놨으면 이제 우리도 선진국처럼 국가가 이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아까 같이 교육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회가 와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식들이 우리보다 나은 세상에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민주당이 집권해야 하는 인간 중에 평화의 문제. 우리가 북한의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무능한 정권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6개 정권이 노력을 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휘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까지 미국의 대통령도 4명이나 노력했습니다. 북핵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2번의 전쟁 위기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은 전쟁의 위기를 넘은 것.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한반도 역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냐면 이게 임진왜란 때 항상 주변 국가가 일었으면 항상 한반도에는 전쟁이 터졌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조총이 등장했어요. 청일전쟁 때는 그 배후에서는 한포가 등장했어요. 6.25 전쟁 때는 세계 최초로 제트기가 등장했어요. 지금 한반도 주변에는 전 세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세계 최강의 무기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미국, 중국, 우리가 반도체를 중국에 60%를 팝니다. 원천 기술은 미국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배터리 기술이 전 세계 1등인데 현재 수주해 놓은 배터리 기술만 배터리 수주액만 4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원료 리튬이 중국에서 우리가 수입을 합니다. 요번 우리가 요소수 문제 봤죠. 그럼 이 미국 이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해요? 어떤 경우에도 이 평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평화가 깨지는 그 순간 우리의 운명을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그래왔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우리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1936년도에 우리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 출장했던 손기정 선수의 기차표 티켓입니다. 기차표 티켓이 뭐라고 써있냐면 동경에서부터 도쿄에서 베를린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 후쿠오카, 부산, 후쿠오카에서 관동에서 부산까지 관부 연락선을 타고 오면 부산에서 저기 하얼빈까지 갔다가 하얼빈에서 폴란드 바르샤바를 갔다가 바르샤바에서 베를린으로 가는 기차가 8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기차가 못 가고 있죠. 얼마 전에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서 기차를 타고 베트남까지 가봤죠. 그죠? 북한에서 기차를 타고 베트남까지 가잖아요. 우리도 아마 남북 문제가 풀리면 저기 유럽까지 가고 베를린까지 가는 거죠. 저는 수도 없이 블라디보스톡이나 우리가 북한 접경지에 러시아 땅도 가보고 백두산부터 이 북한 땅을 접경한 그 땅을 많이 가봤습니다. 우리가 이 남북의 평화, 통일은 나중에 하더라도 남북이 우리의 평화하고 교류하는 이 시대를 열게 된다면 우리가 블라디보스톡에서부터 저 모스크바까지 기차 길이가 10,000km짜리 기차길입니다. 가다 보면 끝도 없는 해바라기 맛을 볼 수 있어요. 아침에 우리가 농사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저 고랑 끝에 가야 점심을 먹고 점심 먹고 다시 고랑을 와야 끝이 나는 광활한 영토를 우리 자식들한테 보고 살아야
대한민국의 에너지가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후손들에게 미래를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평화를 열어야 우리가 미래가 생깁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저랑 청와대 때 같이 외교 보좌관으로 있었는데, 유엔 사무총장이 되고 나니까 깨달은 것이, 남미에 가니까 남미 정상회담이 있고, 아프리카 가니까 아프리카 정상회담이 있고, 중동에 가니까 중동 정상회담이 있는데, 정작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해야 될 동북아에는 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담도 하나 없고, 한국, 중국, 일본, 남북한 북한과 몽골과 이런 정상회담을 만들어야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평화를 얘기하고 싶지만 그 평화는 반드시 우리들의 실력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낼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저는 우리가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싱가포르는 제주도보다 작은 땅입니다. 근데 그 싱가포르이 독립을 해서 전 세계 인재들을 모아서, 만약 우리가 싱가포르 정도의 혁신이 일어나게 되면 독일만한 국가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미국의 실리콘밸리 정도의 혁신 국가가 되면은 우리 명실상부한 전 세계 3위 국가가 됩니다. 네덜란드는 경상남북도만한 땅입니다. 근데 경상남북도만한 네덜란드는 농민 숫자가 10만밖에 안 되는데 1년에 100조 원을 수출합니다. 대한민국은 농민이 100만 농가가 사는데 1년에 10조 원밖에 수출을 못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토마토 종자 하나가 3,000개의 종자를 갖고 있습니다. 케찹을 만드는 토마토가 다르고 토스트 안에 들어가는 토마토가 다릅니다. 근데 그 토마토 씨앗 한 돈에 30만 원씩 합니다. 금 한 돈 값이 보다 비싼 게 씨앗 값입니다. 우리 농촌에서 여러분 농사 지으시는 파프리카 씨앗이 얼마나 비쌉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료 하나를 독일에서 만들어서 변화를 일으키자. 우리가 충분히, 제가 다른 나라로 가자는 게 있는 나라, 싱가포르에 있는 나라고, 미국도 있는 나라고, 우리가 네덜란드도 있는 나라면 이 나라가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민주당이 이번에 반드시 대통령 선거 이겨가지고 좀 이렇게 위대한 나라를 우리가 후손들에게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걸 한번 써보자는 데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동네 경산을 어떻게 할 건가? 대한민국에는 11%의 땅에 서울, 경기, 인천에 2,800만 명이 삽니다. 여기 88%의 땅이 강원도를 비롯해서 대구, 경북, 전라도, 충청도, 제주 다 합친 게 2,800만 명이 삽니다. 이대로 냅두면 점점 더 시골은 말라 비틀어져서 시골에 몇 달에 애들 한 명, 1년에 한 명도 안 태어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거에도 구미전자가 있었고 포항제철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서울 중심의 생각을 깨버려야, 그래야 우리가 미래가 열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세종시에다가 행정수도를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제 옮기게 되죠. 총 72번 동안 균형발전회의를 주재하거나 행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지방이 사는 길을 열어야 해요. 그래야 이번에 우리가 대구 경북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지방을 아는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여기 붙어있는 수성구에서 제일 아파트 값이 어디가 비쌉니까? 수성구. 왜 비쌉니까? 교육 문제 때문에 비쌉니다. 교육 문제 때문에 비싼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그러면 관내에 갖고 있는 게 뭐냐? 여기 보면은 영남대학교가 82만 평, 대구 카톨릭대학교가 26만 평, 대구대학교가 100만 평, 나머지 학교까지 경산에 대학교가 10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많이 가보니까 사장님들은 사람을 못 구한다고 하고,
학생들은 취직이 안 된다고 하고 뭐가 문제일까? 그렇게 생각한 게 대학교가 점점 학력 미달에 학생들이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학교가 하나씩 무너지면 지역 경제는 더 망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생각한 게 대학교 안에다가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넓은 땅 안에 아파트형 공장이나 기업이 들어가게 되면 기업은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은 취직하기가 좋은 거고 학생들은 이제 많은 회사 사장님들은 내 회사에서 필요한 학생들을 공부를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회사도 좋고 학생도 좋고 그리고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생기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학 도시를 키워내야 합니다. 세계적인 도시를 보게 되면 바로 네덜란드에 보면은 인구가 3만 5천 명밖에 안 되는 바이링햄 대학이 농업으로는 전 세계 1위 대학입니다. 거기서 식품 하나로만 65조 원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우리 관내 대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교 내에 아파트형 공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할 때 경산 지역의 경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산시에 있는 대학, 그러면 이 대학 중에 우리가 지원을 할 때 한방대를 지원할 거냐, 어디를 지원할 거냐, 무슨 과를 지원을 해야죠. 잘하는 과.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어떻게 했습니까? 구미전자를 할 때 금호공고를 짓고 금호공대를 만들었죠. 그리고 경북대학교 전작과는 전국에서 오는 학과였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지금도 영남대학교의 최고의 학과가 뭐냐? 대구 카톨릭대학의 최고 학과가 뭐냐? 그리고 무슨 과를 육성해야만 일자리가 생기는지 그걸 찾아내고 그 기업을 유치하면 우리 지역 경제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 길을 하나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이걸 해보니까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국립대학이 갖고 있는 땅이 4,400만 평입니다. 대학교를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혁신의 근거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근데 많은 분들은 경산시에 있는 분들은 그 대학은 우리 동네와 별 상관이 없는 거고 그 동네 학생들 뭐 여기 와서 있다가 외지에서 온 학생들도 많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지식이 없으면 절대 산업이 생기지 않습니다. 특허나 기술이 있어야 산업이 생길 거 아닙니까? 포항제철을 만들 때 포항공대를 만들잖아요. 포항고등학교를 만들죠. 구미전자를 만들 때 금호공고, 금호공대, 경북대 전작과를 만들지 우리 동네에 명문 학교가 있고 좋은 학과가 생기지 않는 절대 미래산업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경산시의 의원님들이나 시장님들은 대학교를 지원하고 대학교 안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땅을 만들어야 우리 동네 경제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안동에서 봤죠. 대구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로봇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에 공항에 이전하게 되면 240만 평의 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대구 경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하나의 산업은 로봇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로봇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대구 경제는 저는 새로운 또 길로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의 기업 도시가 100만 평짜리가 있고 혁신 도시가 100만 평짜리가 있습니다. 기업 중심에 이사 오는 기업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는 도시를 만들면 저는 경제가 일어나는 길을 찾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 문제입니다. 경산 지역에 유치원이 60개, 초등학교 31개, 중학교 6개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시의원 여러분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조사를 해가지고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컴퓨터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몇 명인지 찾아요. 그래서 컴퓨터 교육부터. 그럼 어디서 찾습니까? 관내 우리 11개 있는 대학교 내에 충분히
컴퓨터를 가르칠 수 있는 학생이 나오겠죠. 학생은 아르바이트 거리가 생길 거고 우리에는 일거리가 생기겠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좋아지는 거죠. 두 번째는 제가 태백 영월 평창 정선에서 국회의원을 했는데 제가 예비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거기는 제가 국회의원 되고 하니까 선배님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플래카드를 붙여놨어요. 전교생이 한 학년이 8명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전교 8등 밑으로 내려갈 일이 없어요. 이 시골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의 기회를 줄까 생각해서 제가 영어 교육을 기회를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역 난방공사랑 자매결연을 맺고 영어 공부를 도와줬어요. 저는 그만큼 기대를 안 했는데 3년 뒤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KBS에 전국의 영어 경진대회를 했는데 시골에 있는 폐광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영어 경진대회를 휩쓰는 거였어요. 그걸 보고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자식들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교육에 투자를 안 하는 게 문제다. 경산시만 하더라도 1년에 도로 닦는데 막대한 돈을 쓸 겁니다. 교육 현장에 우리가 돈을 보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시골이니까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맡겨놓은 아이들이 많아요. 이 아이들의 학력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방과후 수업을 제대로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원주에 있는 연세대학교에 여름방학 겨울방학기 기숙사가 비는 걸 알게 됐고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700명씩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숙사에 연세대학 교수들이 수학을 가르쳐주고 영어를 가르쳐주고 실험실에서 공부를 하고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그리고 그걸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숙사가 빌 때 우리가 여기 있는 대학 교수나 박사나 이런 분들이 우리의 초등고등학교를 지원하는데 예산을 쓰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아이들의 교육 환경은 좋아질 겁니다. 왜 우리는 사교육비를 내는데 내가 보통 월급쟁이에 1년에 한 달에 40만원짜리 50만원짜리 과외를 시키고 내가 어떻게 살림이 좋아질 수 있겠어요? 여기에 우리가 돈을 써서 학력을 높여요. 또 하나 사례는 영월 평창이다 보니까 필리핀에서 시집온 여성들, 베트남에서 시집온 여성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시골일 경우에는 언어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시집온 여성들한테 우리가 방과후 수업으로 유치원하고 우리가 초등학교에 보냈어요. 한 달에 80만원하고 100만원을 줬어요. 그러다 나니까 우리가 시집 올 때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그냥 며느리로 알았는데 선생님이 돼가지고 한 달에 80만원에서 100만원을 벌어오니까 이거는 그 집에서 엄마가 상당히 대우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집 아들도 존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합니다. 한국말 시집 온 사람들한테 한국말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말 경진대회도 중요하지만 베트남 엄마 나라 말 노래 경진대회를 하면은 그렇게 해나가면은 베트남어를 할 수 있으면 그 집 아들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 아이들은 그 집 며느리도 훨씬 더 대우받을 수 있고 가족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역량을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여기에 우리가 돈을 집중적으로 써야 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건물은 오후 3시면 다 빕니다. 초등학교 가서 우리가 조기축구회를 하려고 하는데 학교 허락이 만만치 않습니다. 심지어 돈을 내야 되니까 거기 조기축구회 우리가 지자체를 보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후 3시에 방과후에 하는 그 한 초등학교를 새롭게 설계해서 그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쓸 수 있다면 경산지도 대한민국 다 똑같이 마찬가지 문화회관이 다르고 복지회관이 다르고 체육시설이 다르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이 다르고 농민회관이 다르고 다 회관 건물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우리가 복합화해서 쓸 수 있다면 홍익대학교 유현진 교수가 이렇게 했어요. 대한민국에 담장 있는 건물이 2개가 있는데 하나가 교도소라는 건물이고 하나가 학교라는 건물이다. 그래서 이런 수천 평씩 되지 않습니까? 학교 운동장이. 그걸 마을 주민들하고 더불어 쓸 수 있게 하고 그 학교 운동장 같은데 지하에다가 우리가 수영장을 만들면 동네 주민도 쓸 수 있고 애들은 초등학생은 늦게 학교 오니까
이렇게 해서 공간혁명을 만들고 초등학교 안에다가 유치원, 공립유치원을 가려고 엄마들이 그렇게 줄을 쓰는데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 문제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면원초등학교, 평창의 면원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왔습니다. 폐교 직전에 있는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다 골프 연습장을 만들어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족사관 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반과 수업을 하게 해달라고. 시골,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골 초등학교에 골프 연습장을 만들어준다는 게, 그걸 제가 국회의원 할 때 그 두 개가 되고 났잖아요. 지금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 뒤에 일어난 사실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면허초등학교 가려고 집을 사가지고 와서 집을 짓고 살아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그만큼 교육이 중요한 문제. 삼성이 천안 옆에 아산탕정에 삼성 반도체 공장을 지어도 학교 문제 때문에 삼성 고등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경산시민 여러분들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우리의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에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을 만들어내면 오지 말라는 기업도 그냥 올 것이고 여러분의 집값이 오르는 건 꼭 좋은 건 아니지만 편하게 올 겁니다. 교육에 힘을 쏟아.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거죠. 이런 걸 만들어주면 좋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경산시민 민주당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를 20층 짓는 거하고 30층 짓는 거하고 40층 짓는 거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요새 서서히 서울에 아파트가 이런 게 생겨납니다. 식당이, 조그만 식당이 생깁니다. 물론 큰 식당 아니에요. 그러면 출근할 때 밥을 먹고 가기도 하고 도시락을 싸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할아버지 경로당, 할머니 경로당 따로 있는데 할머니들이 밥 잘 안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지자체에서는 밥하는 사람을 거기에 경로당에 지원도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경로당 하시는 분들이 와서 밥을 먹기가 편하시죠. 어르신들이. 오후 3시 되면 엄마가 왔어도 이 식당에 와서 간식을 먹을 수가 있죠. 이게 등장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요새 컴퓨터로 일을 하는 일이 많아요. 집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방은 두 칸이니까 아들이 와서 그러죠. 딸이 와서 아빠 놀아줘, 놀아줘, 안 놀아줘, 엄마 놀아줘, 안 놀아줘. 아빠가 저 컴퓨터로 일하니까 물총 가지고 컴퓨터에 쏘는 거죠. 그럼 만약 아파트 단지 내에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현재 우리가 아파트 단지 잘 만들어줬다고 해도 그 안에 가면 컴퓨터 몇 대하고 프린터가 있는 거지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아파트는 아직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리고 이번에 요양원을 보니까 어르신 입장에서는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왠지 서운하고 아들 입장에서는 죄송하고 한 달에 돈은 들었는데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나오기 쉽지 않아요. 자식으로는 불효하는 느낌이 들고. 근데 이번에 보면 코로나 보니까 코로나 거기서 다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1동부터 우리가 15동까지는 자식들하고 손자하고 살고 16동부터 18동까지는 부모님하고 의료시설이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거를 이렇게 하자는 거죠. 현재까지 20층까지 지을 수 있으면 30층까지 짓게 해주고 일을 할 수 있는 거, 식당, 필요한 시설을, 공공시설물을 만들게 하면 우리가 용적률 인센티브 거래제도를 만들면 국가의 예산을 줄이면서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도시계획을 우리가 해나갈 때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그 숨지 마시고 빨리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한번 할까요? 네, 네. 이광재 화이팅!